통화 혹시 언제 하셨나요? 마지막 통화 나누신 게 언제인가요? 약 한 1시 39분으로 기억. 빅데이터라는 것이 굉장히 무슨 마술 도구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조직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그 목표가 그리고 측정 지표가 일단 생기고 나야지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지 거기에 대한 이제 어떤 전략이 세워진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당청 지국 후보위원으로 권력 서열 22위인 71살의 이선실 여인이 지하 노동당을 결성했다고 안기부가 발표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전 민중당 대표 김낙중과 정책위원장 장기표 부부 등 400여 명 중 95명을 검거했고 62명을 구속했으며 300여 명은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환기의 세계보기 김미영입니다. 오늘 저희가 마련한 방송의 제목이 거물 간첩 리선실과 중부 지역당 간첩단 사건, 고 박원순 비서실장 고한석 씨는 누구인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야, 이거 이 제목만 갖고 이거 너무 복잡해요. 요즘에 제가 사실 계속 길 가다가도 이렇게 어떻게 박 시장이 죽지? 어떻게 박원순 시장이 죽지? 이런 말이 막 튀어나올 정도예요. 도저히 자살할 것 같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영어로 모토 라스트맨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사람이다. 자살은 정말 안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살아오신 그 인생 역정이 정말 엄청난 삶과 권력과 그런 것에 대한 불타는 의지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갑자기 이 지상에서 떠난다? 이런 게 도저히 상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박원순이라는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나, 서울특별시라는 것은 거의 어떤 뭐 국가 단위 정도 되는 대규모거든요. 근데 이 서울특별시장이 갑자기 자살로 삶을 마감한다,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한 한 개인의 죽음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심층적으로 좀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무엇보다 지금 최근에는 저희가 부정선거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부정선거는 빅데이터의 승리다, 이런 얘기가 총선 승리는 빅데이터의 승리다, 이런 얘기가 계속 또 나오고 있는데, 마침 박 시장 죽음과 함께 비서실장 고한석 씨가 이렇게 딱 등장을 한 거예요. 야, 저는 같이 학교를 다녔던 시기가 좀 겹치기 때문에 이분의 얼굴도 이름도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근데 가끔 민혁당 사건 때도 그렇고 뭐 간첩단 사건이 검거됐다 그러면 항상 제가 아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많이 당황했는데, 아, 이분도 참 당황하게 하거든요. 거기다가 특히 중부 지역당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때 같이 학교 다녔던 사람들이 하도 도망을 다니고 그래서 제가 자취하던 집에도 거의 한 달 이상 이렇게 숨어 지냈던 분이 있어요.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 사건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다들 뭐 학교 선생님이나 기자나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인데, 어쨌든 우리가 아주 가까이에서 체험했던 거대한 간첩단 사건이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다 뭐 별다른 전향 없이 사회에 흘러들어가서 잘 살고 계신데, 이번에 그 박 시장의 자살 사건이 아니었으면은 이 고한석 선배죠. 고한석이라는 분도 전혀 부각이 되지 않고 또 그 자신으로 치면은 상당히 출세한 사람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정선거와 결합돼서 이분은 반드시 한번 들여다봐야 될 분이거든요. 오늘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오랜만에 부탁드립니다. 저희 후원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저는 이거 부탁드리는 게 항상 좀 쑥스러워요. 아, 큰일 났네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희 회사가 계속 운영될 수 있을까 걱정됩니다. 여러분 저희 그 후원 많이 해주세요. 그럼 시작할게요. 오늘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하면서 할 수 없이 또 구원 투수를 제가 좀 모셨습니다. 예전에도 김광인 박사님이 얼굴이 나오지 않고 방송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나 궁금해 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미담이세요. 그리고 아주 잘생기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 스타일도 되게 좋고 그러신데 왜 얼굴이 안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제가 말씀드려도 그냥 목소리로만 승부를 하겠다고 하십니다. 오늘도 제가 이 간첩단 사건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김강인 박사님을 일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전화하다가 너무 답답해서 할 수 없이 또 직접 모셨어요. 감사합니다. 갑자기 차출이 돼서 얼떨떨합니다. 아니, 김강인 박사님이 직접 대답을 해주시면 일단 권위가 막 올라오거든요.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제가 설명하면 들어서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소화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박사님 모셨는데, 이 고한석 씨 관련돼서 이제 이 북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먼저 이분을 먼저 잠깐 소개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분은 사실은 그 빅데이터, 오바마의 그 승리는 빅데이터의 승리다, 뭐 이런 맥락으로 책을 한 권 쓴 저자로 유명하시거든요. 빅데이터 승리의 과학이라는 책은 상당히 잘 쓴 책으로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빅데이터는 당신이 무엇을 선택할지 알고 있다, 이런 책을 써서 선거 운동을 이제 좀 과학적으로 이제 접근하는 그런 시대를 열었다, 이렇게도 좀 평가할 수 있는데, 이 책을 저자이기도 한데 이분의 그동안의 행적이 참 독특해요. 그래서 제가 아예 이 책에 적혀 있는 이분의 행적을 쭉 좀 읽어드릴게요. 먼저 박사님 잘 모르시잖아요. 네, 제가 좀 잘 설명을 모릅니다.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은 일단 서울대 중문과를 나왔어요. 저랑 비슷한 시기를 다녔고 저희랑 층 하나 차이였기 때문에 제가 인문대 선배로 좀 이름도 알고 있고 그런 분이에요. 근데 특이하게도 이분이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으로 연루됐지만은 그 미국 하버드 대학 케네스쿨에서 그 IT 정책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 학교는 MPP라고 해서 Public Policy, 공공 정책에 대한 석사를 주는 그런 학교죠. 뭐 이런 그 아카데믹한 그런 곳은 아니고 그 실용적인 관점에서 세계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이제 리더들을 기른다, 이런 관점에서 좀 상당히 뛰어난 분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과정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이때 그 홍지수 선생님도 같이 학교를 다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친하게 지내지는 않았는데 썩 좋은 인상은 아니었지만은 같이 학교를 다녔다고 했어요. 어떻게 이분이 간첩단 사건으로 그 복역을 했던 이분이 미국 비자를 받았는지 생각을 하면은 조금 의외인데, 아마 굉장한 이제 그 백이 있을 거예요. 이 보증을 해주는 백이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이분이 그 인문대 출신인데 IT 정책으로 석사학위를 받았고요. 스스로 소개하기로는 그 이제 IT 기술과 정보화 사회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유학길에 올랐다고 하고, 그 이후에 유학을 갔다 와서는 SK에 입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SK 차이나 IT 인터넷 사업 개발 팀장으로 중국에서 4년간 일했고요. 중국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외국인으로는 최초로 중국 동창회 커뮤니티 포털인 비아프렌드.com을 오픈해서 가입자가 1000만 명. 야, 엄청난 분이에요. 우리하고는 규모가 다릅니다. 1000만 명까지 늘리기도 했다고 하는데, 나중에는 삼성 네트워크스의 글로벌 사업 추진 팀장으로 5개 해외 사무소를 총괄하는 일도 했고요. 이 다음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젊은 시절 가졌던 꿈인 사회 변화에 기여하는 삶을 살고자 당시 열린 우리당 정책연구원의 정책기획연구원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분이 사실 한때는 전향했다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미래통합당 그 의원으로 그 공천을 받았던 김대호 소장이 하고 있는 사회 디자인 연구소를 만든 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초대 소장이었고,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이제 우파로 전향했다는 이제 그런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다시 돌아갔어요. 다시 돌아가서 젊은 시절의 꿈을 한번 실현해 보겠다. 그게 다 중국통이다. 결정적으로는 이번 선거 총선 있기 일주일 전에 전격적으로 서울시로 옮겨서 서울시장 비서실장까지 됐거든요. 이분이 좌파인지 우파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단순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문제를 접근하기 위해서 먼저 예비적인 지식을 위해서 제가 김 박사님께 이거 여쭤볼게요.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이 도대체 어떤 사건입니까? 뭐 제가 수사를 담당한 사람도 아니고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은 아닌데, 공산주의자들이 그 자기들의 혁명을 위해서 추구하는 전략 전술이 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통일전선 전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북한에 실제로 이제 통일전선부가 있기도 하고, 그런데 통일전선 전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가 상층 통일전선 전술, 하나가 하층 통일전선 전술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 보게 되는 이제 것이 하층 통일전선 전술인데요. 이것은 계급적 기반이 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요. 예컨대 노동자 농민이라든가 청년 학생이라든가 인텔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하층 통일전선 전술의 대표적인 대상인들입니다. 실제로 이제 북한이 그거를 많이 구사를 해서 대한민국에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60년대 뭐 인혁당 사건이라든가 통역당 사건, 또 난민전 사건, 그리고 지금 방금 언급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이런 것들이 다 하층 통일전선 전술의 대표적인 사건들이에요. 기본적으로 항인호, 그 당시 항인호 씨 같은 경우는 그 사북 탄강에서 노동 운동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은 하층 통일 전선 전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그 말은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 당시에 이 항인호 씨 등 뭐 수백 명이 연루돼 있는 이 사건은 하층일 수 있는데, 이 사건을 담당했다는 간첩 리선실 여사라고 표현하면 좀 웃기죠. 할머니라 그럴까요? 이선실 할머니. 예. 이선실 할머니는 그때 이름도 좀 뭐 순년지 선년지 그런 식으로 이름을 바꿨었어요. 그 제1교포로 이렇게 위장을 했는데, 예. 간첩 이선실은 민중당을 만들 때도 관여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민중당을 창당할 때 깊숙이 개입을 했었고, 민중당 같은 경우는 이제 일종의 상층 통일전선 전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통일전선 전술은요, 공산주의자들이 자기들의 세력이 미약할 때, 힘이 있으면 그냥 힘으로 하면 되는데, 힘이 미약할 때는 다른 세력들하고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층 통일전선 전술의 경우는 동맹전술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계급적 토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층 통일전선 전술의 경우는 제휴전술이라고 해요. 제휴. 네, 제휴. 그래서 상층 통일전선 전술의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하면 1948년 4월 연석회의, 김규식 선생이 평양에 가 참석했던 게 이제 대표적인 것이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국공합작, 예. 그것이 대표적인 상층 통일전선 전술이에요. 그런데 이선실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상층 통일전선 전술을 실현하려고 시도하다가 그 실패한 그런 사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층도 하고 상층도 했다는 거네요. 둘 다 필요한 거죠. 예. 그렇다면은 지금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이제 사람, 이 고한석 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굳이 분류하자면 하층 통일 전선 전술의 하나로 만들어진 그 조선노동당 중부 지역당 사건인데요. 지금 이제 여기서 제가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런 얘기는 김 박사님이 아니면 해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도 그 상층 통일 전선 전술 처음 들어보지 않았어요? 이 분야 예. 사람들은 다 아는 겁니다. 아, 그래요? 약간 쑥스러운데. 근데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 여쭤보면, 근데 간첩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사실 이제 간첩도 없어요. 예전 같으면 다 간첩인데 요즘은 뭐 간첩 취급도 못 받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은 예. 뭐 전 국민의 간첩하러 바뀐 거의 거예요? 뭐 예전 같으면 다 간첩 행위, 이적 행위가 돼 있는데, 지금은 뭐 별로 사람들이 무덤덤해요. 예, 세상이 좀 바뀌었다고 할 수 세상이 있죠. 지금 뭐 좋다고 해야 될지 안 좋다고 해야 될지도 헷갈릴 정도가 됐죠. 지금 이 정도까지 심각하게 그 의식이나 가치에 있어서 혼돈이 온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된다고 보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대체 북한의 대남 공작이라는 것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조금 오해하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2000년대 김대중 정부가 들어와서 소위 햇볕 정책을 하고, 노무현 정부 때 뭐 교류협력 정책 이제 표현을 바꿨는데, 소위 유화 정책을 한다고 해서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이나 전술이 바뀐다거나 규모가 축소된다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오히려 더욱 강화돼요. 북한 내부에서는 요즘처럼 이렇게 남북한이 서로 친한 척할 때, 친한 것처럼 보일 때일수록 더욱 긴장하게, 북한 표현을 빌리면 긴장해서 열심히 하라고 하죠. 그래서 북한의 경우는 이제 남조선 혁명을 위해서, 북한은 두 가지 노선이 있습니다. 하나는 남조선 혁명 전략이고, 하나는 통일을 위한 거예요. 우리는 통일밖에 없는데, 북한에는 혁명 전략과 통일 전략이 있습니다. 통일은 이제 연방제고,
혁명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2단계 혁명은 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튼 남조선 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자기들의 우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소위 노동자 농민들을 비롯한 그 사람들로 하층 통일 전선 전술을 해서 그들을 혁명의 주력군으로 꾸리고 그다음에 혁명의 보조 역량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양자를 묶어서 이제 민중봉기를 해서 남조선 혁명을 해야 되는데 하층 통일 전선 전술은 사실 그동안 많이 있었고 잘 되어 왔죠. 근데 상층 통일 전선 전술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뭐 북한은 어떻게 스스로 평가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눈에 띈 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쪽으로 많이 영향을 기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최근에 이 정권이 들어서서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하려고 했잖아요. 네. 그것도 그렇고 최근 이번에 임종석 씨가 무슨 안보라는 뜻이 뜻이 바뀌었나 봐요. 들어와서 지금 뭐 시군 간에 이렇게 자매 결연 같은 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것은 도대체 실체가 뭐가 됩니까? 저게 이제 그 정부와 정부 차원에서 이제 그 대북 제재 때문에 막혀 있으니까 일종의 우회 전술이죠. 우회 전술. 예. 예. 중과 정부 간에 막혀 있으니까 안 되니까 돌파구를 찾으려다 보니까 이제 지자체 단위에서 하자. 이제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 그러면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지금 이제 김 박사님 얘기해 주신 게 너무 중요한 게 북한은 처음부터 혁명 전략하고 다른 말로 하면 적화 전략이죠. 그렇죠. 적화 전략하고 통일 전략이 같이 존재했고 예. 우리는 통일 전략만 얘기하고 실제로는 자유 통일이라든지 뭐 북한의 자유화, 뭐 인권화 이런 것들은 국가 차원에서는 숨겨왔던 거잖아요. 우리는 통일을 말로만 했지 실제로 북한을 상대로 통일을 어떻게 하겠다고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북한 입장에서는 이 대남 공작 기구 말하자면은 정찰총국이 있고요. 당과 군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혁명과 통일을 다 네. 구체적으로 추진을 해왔다는 거죠. 당에 4개 부서가 있었고요. 군에 이제 하나가 있는데 이거를 묶어서 정찰총국이라는 지붕 아래 집어넣었었죠. 지금 그렇죠. 예, 이게 이제 김정일 정권 말기에 그렇게 했는데 당에 있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이제 문화교류국. 옛날에 대외연락부라고 했다가 김정일 정권 말기에 뭐 225국으로 이름을 바꿔서 내각으로 넣었다. 이건 망발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전체 대남 공작 부서 중에 가장 핵심 부서가 바로 이 문화교류국이에요. 예전 그 사회문화부 아니에요? 예. 그리고 북한 노동당이라고 말하면 조직지도부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거를 뭐 225국으로 바꿔서 내각으로 넣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내각은 원래 힘이 없잖아요. 내각은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얘들이 하는 것은 공작원 교육이라든가 난파라든가 지하당 구축 관리 이런 것을 이제 문화교류국에서 하고요. 그 이선실도 여기죠. 여기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해외정보국이라고 있습니다. 과거에 35호실이라고 했고 그전에는 대외정보조사국이라고 했는데 소위 이제 해외 공작을 하는 것이죠. 테러도 예. 하고 예. 뭐 해외 정보 수집도 하고 요인 납치도 하고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김현희, 예. 또 무하마드 깐슈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이고 그다음에 작전부라고 있었고 지금은 이게 이제 존재가 조금 불투명해졌는데 대남 공작원들을 훈련하고 또 난파하고 안내하고 또 다시 복귀시키고 이런 것을 했고 이제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이 작전부에서 뭐도 했냐 하면은 무기 개발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외화벌이를 많이 했습니다. 오국열이가 있을 때. 오국열이 여기. 예. 옥렬이 있을 때. 지금 이제 연세가 많아서 은퇴한 상태인데 여기서 무기 개발도 많이 해서 작전부 안에 그 오탄 연구소라는 게 있었어요. 평양에 오탄동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무기 개발을 해서 해외에다가 무기를 많이 팔아서 외화벌이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통일전선부. 통전부는 이제 공식적으로 드러내놓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알려진 북한도 있다고 인정하는 부서고 앞에 얘기했던 세 개는 북한이 있다고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는 그러나 실제로는 존재하는 그리고 군의 조선인민군의 정찰국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과거에 60년대 말에 뭐 1.21 사태, 김신조 사태 아시죠? 그다음에 울진 3점 무장공비 사건 이런 것들이 이제 인민군 정찰국에서 했었죠. 예. 그 간첩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말씀하셨던 그 고정 간첩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지하당 구축한다든지 이런 것은 문화교류국. 네. 근데 이름이 참 속기가 싫을 것 같아요. 이름도 아주 고상하게 붙이죠. 예, 사회문화부, 뭐 문화교류국 이러니까 간첩 같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작전부 그러니까 확실히 뭐 있어 보여요. 그 이선실이 90년대 초에 북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선실을 데리고 올라간 사람이 김동식 씨죠. 예. 예, 김동식 씨는 작전부 소속인가요? 김성식 씨는 아닙니다. 작전부 소속은 아닌데 남파대에서 대외연락부 소속이죠. 아, 같은 예. 굉장히 그 뛰어난 공작원이었죠. 두 번이나 남파대에서 영웅칭호를 받고 했던. 그랬다가 이제 이선실을 대동 복귀시키라, 월북시키라고 해서 잠수정에 태워서 그게 이제 1인용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선실은 잠수정 안에 들어가고 예. 이 김동식 씨는 참 대단한 분인데 바깥에 잠수정에 매달려서 간 겁니다. 와, 물속에서요? 예, 대단한 사람이죠. 만나보셨어요? 몇 번 만나봤죠. 야, 근데 그 김동식 씨 인터뷰를 보니까 이선실 뭐 대단하지는 않다. 후보위원이라고 해도. 굉장히 북한으로 와서는 뛰어난 공작원의 중에 한 사람인 건 분명한데 사실 공작원이라는 게 북한에서 별로 대접을 못 받아요. 아, 그래요? 예, 복귀하면 사실 평양에도 못 삽니다. 아, 근데 워낙 대남 가족 그러면은 대우가 좋지 않아요? 대우는 뭐 그럭저럭 먹고 쓰고 하는 거는 대접을 해주지만 그 사람들은 특정한 지역에 딱 고립시켜서 일반 인민들하고 접촉을 못하게 해요. 아, 정보를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그렇죠. 이선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예외적인 케이스에서 평양에 살기는 했는데 그냥 조용히 살다가 갔죠. 그래도 김일성 접견자라고도 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김일성 만났는데 만경대 구역에 통일거리인가 그 강복거리인가 준공식 할 때 김일성이 만나갖고 김일성 앞에 인사를 했는데 김일성이가 이 할머니 누구냐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선실은 알아도 김일성은 몰랐겠죠. 당연히 모릅니다. 어쨌든 그 북한에서 난파되는 이 간첩들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고 네. 그리고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는 피크로 엄청나게 많이 잡히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뒤로는 굳이 이렇게 난파될 필요가 없어서 그런지 이제는 그 간첩이 난파돼서 수행해야 할 과제들 대부분이 인터넷에 가면 다 있어요. 그리고 그게 서울이 지금 평양보다 더한 곳이 됐지 않습니까? 자발적으로 스스로 간첩이 되겠다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요. 알아서 기는 예.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전에 운동권들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한테는 왜 접선을 안 하냐 굉장히 서운해했다는 설까지 있거든요. 아니 거기 난파 간첩이 와서 나 북에서 왔습니다 했더니 이게 너 북에서 왔는 거 맞냐고 해서 테스트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조국광복회가 뭐냐, 타도제육주동맹이 뭐냐. 그러니까요. 김동식 씨도 접촉을 했던 사람들이 신고를 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대선 주자 무슨 당 대표 지금 후보로 오른 사람들도 가서 접선했는데 자기가 접선했다고 신고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름은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죠. 지금은 사실은 간첩이냐 간첩이 아니냐 거의 구분이 지금 안 되는. 모호해졌습니다. 예, 이런 시대는 괜찮습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우리가 이렇게 넉넉히 있다가 보면 사상전에서 지금 북한한테 말려들고 있고 북한이 저렇게 지리멸렬하고도 대남혁명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남조선혁명으로 해서 뿌려놓은 이 수학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포기를 못하는 겁니다. 북한은 망하고 싶어도 남쪽이 너무 남쪽의 치어리더들 때문에 포기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다더라고요. 남쪽에서 남쪽 주사파들이 북한한테 오히려 도와줘가면서 좀 이렇게 버텨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하더라고요. 그런 모양새로 해석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죠. 예. 그러면 이 남쪽 주사파들은 자기들이 만들고 싶은 세상이 있는데 지금 마지막으로 박사님, 이번에 지금 고한석 씨뿐만 아니라 한국의 많은 지금 이제 현 정권의 이런 활동가들이 전향을 했다고 보십니까? 속을 모르겠어요. 행동으로 봐서는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회를 꿈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엔 조금이 아니라 이거는 명찰은 진보인데 진보하고 전혀 관계없는 진보의 대척점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지금 한반도에 사는 7천만 교류 중에 가장 태행적이고 가장 꼴통이 김정은 아니겠어요? 김정은이하고 어떻게 잘해보겠다고 하는 게 이게 정상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박사님 계속해서 북한 실제를 많이 알려주시고요. 앞으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제가 좀 길게 인터뷰를 하고 북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김강현 박사님께 너무 중요한 공부를 저희가 했어요.
그것은 통일 전선 전술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층이 있고 상층이 있다. 특히 상층은 지금 대한민국의 정당이라든지 아니면은 상당히 지도자 그룹들을 해서 대한민국의 수뇌부를 이렇게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다. 심지어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이선 씨를 북으로 그 다시 데리고 올라간 간첩 김동식 씨의 증언에 따르면은 지금 대통령 후보까지 거론되는 사람도 자신이 접촉했을 때 신고하지 않았다.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걸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북한은 지금까지 해방 이후 지금까지 통일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혁명도 주장했다. 혁명이라는 것은 공산주의 혁명이다.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 적화와 통일을 같이 얘기했는데 우리는 말로만 통일이라고 하지만 통일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고 무엇보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 인권을 북한에 확산시키겠다는 각오 같은 것은 하지 않았다.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북한의 자유와 인권을 확산시키려고 본격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대신에 이제 북한이 주장하는 그 혁명이라는 그 가치가 남한 사회를 상당히 잠식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사람들은 위기 자체를 느끼지 못하고 있거든요.